go go go.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서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송영훈 변호사 뜬 인물. 예, 최재해 감사원장입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 소추를 예고를 했죠. 탄핵 소추가 예고되면 보통은 이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진인물로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이분은 민주당 정부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원장 임명장을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탄핵 소추 사유가 상당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전직 감사원장 5분,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 그 감사원장을 지냈던 분들입니다. 전윤철, 김황식, 양건, 황찬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과연 이런 것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러면서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냈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원장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감사를 한 것 때문에 지금 보복성 어떤 탄핵소추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널리 부각이 되고 있어서 금주의 뜬 인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장윤미 변호사 금주의 뜬 인물. 저는 이재명 대표를 꼽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무죄. 네, 무죄를 월요일 날 어떻게 보면 전격적으로 받게 됐고,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려움에 처할 것이냐, 여러 전망이 나왔지만 일단 그런 전망이 무색하게 어쨌든 그 정치적인 입지는 탄탄해지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어서 이주에 좀 뜬 인물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쨌든 뭐 민생행보다 뭐 외연 확장이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주에 뜬 인물로 꼽아봤습니다. 자, 진 인물로 갑시다. 송영훈 변호사. 예,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정 의원입니다. 자, 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4조 1천억 원을 감액하는 안이 지금 단독으로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요, 이제 탄핵 드라이브도 모자라서 예산안도 집행부가 아닌 거대 야당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시화된 셈입니다. 이것만큼은 그래도 예결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헌정 전통에 부합하는 운영이 이루어졌어야 될 텐데 박정 의원이 이걸 결국은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그래서 진인물로 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예산 삭감에 관해서는 짧게 3가지만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정부 원안에 보면은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이 3,678억 원이 있어요. 민주당이 1,000억 원 가까이 깎았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의료 현안 해결과 전공의 지원을 원하지 않는가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유전 탐사, 이거를 8억 원만 남기고 전액 삭감했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대한민국 앞바다에서 석유가 나면 안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검찰, 경찰, 감사원 특수활동비도 전액 0원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경찰에 간첩 잡는 대공수사권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수사경비들은 그 특수활동비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찰이 앞으로 무슨 비용으로 간첩을 어떻게 잡으라는 건가, 이런 의문들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런 그 감액하는 예산안을 야당 단독 처리하는 데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박정 의원을 금주의 진인물로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얘기도 좀 이따 좀 나눠보고요. 장윤미 변호사 진인물. 저는 오세훈 시장을 꼽아봤는데요. 사실 저번 주에 오세훈 시장을 이제 정치적으로 진인물로 한번 꼽을까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의혹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명시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국면이 대단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강혜경 씨가 공개한 녹취 등을 따르면 오세훈 시장을 후원해왔던 뭐 재력가 김모 씨 같은 경우에 3,300만 원의 자금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13차례 오세훈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지표를 받아봅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겐 전혀 보고하지 않았고 모르게 나 혼자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모르겠습니다. 한두 번도 사실 믿기 어렵습니다만 한두 번이면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13번이나 그랬다라는 건 믿기가 어렵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이니셜로 최초의 보도가 나올 때도 우리 국민의힘이 다 죽게 생겼다. 명태균 입 때문에 10억을 주든 20억을 쥐어주든 어쨌든 입을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은
구체적인 또 뭐 육성으로 오세훈 시장이 먼저 명태균 씨를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라고까지 통화를 하는 내용이 나와서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뜬 인물, 진 인물에 등장한 분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반부 토론 이끌어보면 이제 월요일 날 있었던 위증교사 무죄. 민주당도 사실은 좀 걱정했던 대목이죠. 위증교사를. 아무래도 선거법보다 더 걱정했죠. 그러니까 기류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선거법은 이게 안다 모른다 내심의 영역이고 이제 민주당의 434억이랑도 연결돼 있으니 그런 부분을 종합하면 그렇게 중한형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기류가 있었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영장 실질 단계에서 판사가 이거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되지 않았나 싶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비서가 자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리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건데 사실 일관되게 얘기했다시피 영장실질 단계에선 짜집게 해서 냈다. 이재명 대표 이제 그런 주장을 했었고 재판부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이제 검찰에 나온 현출된 많은 증거가 있는데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자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유죄로 볼 수 없는 부분을 이제 무죄로 판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으로는 큰 한시름을 좀 놓게 된 것 그죠? 같습니다. 송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판결? 일단 국민의힘은 1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 내에서 1심 판결에 어떤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거나 혹은 법리적으로 오류가 있다면 그 사법 시스템 내에서 시정될 수 있는 가능성 이걸 포함하는 거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 판결문 전체를 제가 다 읽어봤는데 상급심에서 그대로 판단이 유지될지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좀 따져봐야 된다. 예. 알겠고요. 그렇지만 아무튼 선거법에서 예상 밖의 징역 집행유예 형이 나오면서 정치권 분위기가 확 변했고 거기다가 월요일 날 만약 유죄가 났으면 네네.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분위기는 확 반전됐죠? 확 반전이죠.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사실 15일에 나오고 25일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도 바로 이건 굉장히 중형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삼김 삼총 이래가지고 뭐 심지어 낙점론도 나오고 누구를 낙점해서 어떻게 포스트 정치적으로- 이재명. 네, 포스트 이재명 아니면 대체제 해가지고 뭐 김동연, 김경수, 김두관 뭐 3전 총리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사실 쑥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아마 민주당의 대선 주자는 사실 수렴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재판이라는 것도 상당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배임죄 뭐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대장동 성남FC 증인이 47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10년 아니 그러니까 걸릴 수가 이미 있을 뭐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뭐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등등등은 재판이 대선 전에 끝날 가능성이 제로. 그렇습니다. 다만 걱정은 이제 1심 선고 난 선거법 요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증교사에서 무죄가 1심에서라도 하여튼 나니까 또 한간의 분위기는 저 봐라. 그럼 선거법 하나가 이제 문제인데 네네. 설마 정치 생명을 끊는 민주당으로부터 400억 토해내게 만드는 재판을 계속 유지하겠느냐. 네네. 형량은 좀 낮아지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들도 막 퍼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재명 대표가 300만 원형을 항소심 2심 단계에서 받아서 직이 날아간 적이 있었어요. 대법원에서 이른바 숨쉴 공간 해가지고 이 부분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었는데 됐잖아요. 그 당시 이제 법원에 계신 분이랑 이 사건을 두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건 항소심 재판부가 좀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그 판사님은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직을 날릴 정도의 비난 가능성이 있는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데 이런 판단을 사건 딱 이렇게 보고 이거는 뭐 300만 원 자체는 그렇게 중한형이라고 평가받지 않으니까요. 일반 사건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법원에 좀 부담을 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다 이제 녹아지면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이 위증교사 사건보다는 선거법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걸 희망하는 거죠. 희망하기도 합니다. 예. 저는 뭐 생각이 정반대라서요. 일단 이 선거법 사건은 예. 백현동 부분 있잖아요. 지금 목요일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죠. 그 판결문 2심 판결문에 보면 왜냐하면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는 이제 구체적으로 쓰지 않으니까요. 거기 보면은 백현동 그 4단계 용도 변경 정말 전례가 찾아보기도 희귀한 그 용도 변경이 어떻게 김인섭 씨 등의 로비에 의해서 성남시 안에서 다 내통해서 이루어졌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위사실 공표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 국토부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법에 의한 요구가 아니고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다. 네, 알겠어요. 그 청취자들은 잘 몰라요. 그 내용까지는. 그 공문을 받은 뒤에 예, 예.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실제로 실행하기까지 무려 9개월이나 되는 시간이 있어요. 저가 그래서 선거법은 계속 뒤집힐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없다. 네. 그럼 이제 지켜봅시다. 어쨌든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최초 탄핵 추진 민주당 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감사원 결과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갑자기 대선 공약도 아니었는데 용산으로 뭐 대통령실을 옮기겠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옮긴 거죠. 사실 원래 있는 청와대를 개방을 하고 그리고 용산의 관저를 옮겼어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이제 시민 청구로 감사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드러났었냐면요. 대통령실도 다 국가계약법, 뭐 건설법 이런 걸 위반했다라고 나왔어요. 더 심한 건 그런데 관저공사였습니다. 불법 증축도 감사원 결과 맞다고 나왔는데요. 사실 어떻게 선정됐는지 모르는 업체가 공사를 총괄해요. 관리 감독에 있어서 전반적인 부실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 업체는 김건희 여사가 미술 전시 기획을 할 때 후원했던 업체예요. 그리고 이 업체가 그런 공사를 말끔히 잘하느냐. 일단 선정되고 지정된 과정도 대단히 이상한데 불법 하도급을 막 줍니다. 준공 날짜 이런 것도 잘 못 맞춰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원래 관저는 육군 참모총장 관저를 쓰기로 했다가 갑자기 또 뭐 외교부 장관 관저로 하면서 예산 확보도 안 한 상태에서 날림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왜 이 업체가 대관절 총괄하는 업체로 들어간 거야? 왜냐면 이런 큰 공사에 노하우가 있는 업체로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이 업무를 총괄했던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을 부릅니다. 이거 대관절 누가 했냐? 당연히 합리적인 추론은 김건희 여사예요. 이 거의 유일해 보이는 연결고리거든요. 뭐라고 답변을 하냐?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총괄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업체를 하는데 그러면 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믿고 지금 감사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안 한 게 아니라 연결고리를 못 찾았다. 이거는 선후 관계가 바뀐 것 같아요. 조사하지 않아서 연결고리를 못 찾은 거죠. 이런 식으로 감사하고 그 정도 국정운영의 해놓으면 지원책. 탄핵 당할 수밖에 없다. 저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지금 탄핵이라서 물론 탄핵을 남발한다. 탄핵이 너무 많다. 작다. 특히 감사원장에 대해선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좀 인식이 있는 그럼 것 이거 같습니다. 통과시키면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인용될 거라고 보세요? 이것도 한번 가늠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송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아까 뭐 얘기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까지 74년간 민주당 계열 정당이 국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총 10번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미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4차장 등등해서 검사 3명 추가로 탄핵소추한다고 하잖아요. 아직 국회 접수가 안 됐거든요. 감사원장 탄핵소추도 예고만 하고 아직 접수는 안 됐습니다. 포함하면은 22건이에요. 2년 반 만에. 그리고 지금 최재 감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지만은 아주 그 성역 없이 그동안에 감사를 해서 민주당의 뼈아픈 감사 결과 많이 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통계 조작, 탈원전, 그다음에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 가장 최근에는 사드 군사기밀 유출까지 모두 다 그 민주당 정부의 어떤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진정성에 큰 타격을 미치는 감사 결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뼈아팠기 때문에 뭔가 작은 빌미를 잡아서 지금 탄핵 소추를 한다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그 역량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는 감사원장을 해보신 분들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앞서 제가 5분의 전직 감사원장들이 함께 입장을 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감사원장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거 잘못됐다고 할 때는 정말 야당도 이것은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전이 최재형 감사원장이었죠. 그렇죠. 그 최재형 감사원장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거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좀 아까 얘기했듯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전직 감사원장들이 지금 민주당 잘못한다라고 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장은 잘 뽑았네요. 자기들한테 공격할 수 있는 정부를 제대로 감시할 감사원장들을 사실 지명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이분을 탄핵 소추하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인 거예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산마저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저는 말대로 정파성을 가장 떼면 안 되는 게 사정기관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감사원입니다. 모든 전반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감사를 회계감사, 사무감사 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권과 마지막에는 또 각을 세우고 그러다가 이제 저쪽 당의 출마까지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심지어 대선 출마 이제 선언까지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정 중립한 인물을 뽑는 게 맞는데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이 과연 그런가? 그래 보이지 않아요. 따져보자. 이분 산자부 장관 뭐다 탈원전 탈탈 털었는데 산자부 공무원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죄 받았거든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알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이 탄핵소추 남발은요. 기관을 마비시키는 것을 전혀 그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되면서 이른바 1인 체제가 돼서 아무것도 의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중앙지검장이 탄핵소추 되면 그 이재명 대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중앙지검이 수장이 권한정지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사원은 지금 감사원장이 탄핵소추 되면 나머지 감사위원이 6명이 있는데 우리 언론이 대체로 다 분석이 일치합니다. 여권 성향 3명, 야권 성향 3명 있다. 그러면 3대3이 돼서요. 대드락 상태가 돼서 앞으로 아무것도 의결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정섭 검사가 헌재에서 9대0으로 탄핵소추가 기각이 됐지만 그 심리하는 데 273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9달, 10달 정도를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 정치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기관 정지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진 않고요. 특히 방통위는 그런 거 아니에요? 방통위는 그래서 뭐 다시 추천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데 이정석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형사 기록이랑 증거가 훨씬 다른 절차의 사법 절차보다 엄중해요. 막 인신구속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잖아요. 그래서 헌재에서 수사가 계속 중이니까 이 검찰 수사 기록을 좀 보내라고 그랬어요. 안 보냈어요. 그것도 검찰이. 너무 세세한 내용까지는 갈 것도 없고. 네. 그리고 아까 예산 얘기했는데 이건 이제 청취자분들을 위해 도움 말씀드리면 국회에서는 예산을 감액할 수 있어요. 증액을 요구하면 정부가 동의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증액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정부가 일절 동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예결위는 증액은 포함시키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감액만 반영한 안을 통과시킨 상황입니다. 그런 거죠. 보통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글쎄. 아무튼 이제 뭐 증액 감액에서 여야가 절충해갖고 합의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합의가 안 되니까 처음으로 감액만 반영한 예결위 통과안을 일단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송영훈 변호사가 그럼 민주당은 전공의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냐? 우리 동해바다에서 이 석유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냐? 뭐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자, 어떻게 보세요? 전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지난 해에 세수 결손이 56조가 났어요. 역대급입니다. 재정 건전성, 국가 뭐 국간 지키는 게 이 정부의 기조라고 하는데 말과는 정반대로 정권 초반부터 왔어요. 어쨌든 빠듯하게 예산을 이제 짜야 되는 숙제가 국회에 이제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아까 특활비도 영원 수사하지 말라라고 하냐. 지금 세수 결손이 역대급인데 검찰 특활비 뭐 이런 특활비 다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공수처 예산은 또 깎아서 왔습니다. 심지어 검사 포상금은 3배를 올려서 왔더라고요. 물론 그 금액 자체가 이제 크진 않지만 3배를 올렸어요. 이게 맞습니까? 공수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 대상인 거 아닙니까? 검찰은 면죄부를 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과연 맞는 예산 편성인지 전공의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해야죠. 의료 정상화해야죠. 지금 의사와 여당, 정부 협의체도 지금 거의 유명무실해 된다. 우리 들러리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전공의 지원할 전공의들이 지금 현장에 들어왔나요? 그 대안에 대해서는 모색하고 있습니까? 대안고래도요. 저는 이 실체가 없다고 느끼시는 국민들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을 근 1,000억 원을 깎아요. 저는 그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고 아까 그 특수활동비 영원으로 만드는 것 중에요. 지금 감사원장을 탄핵 소추한다고 하는데 감사원 특수활동비도 영원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탄핵 소추 그리고 예산 독주는요. 사실상 기관에 대한 보복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오기 정치는 이제 정말 국민들께서 점점 피로감이 쌓여가서 앞으로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결위에서 이미 의결이 되면 의결된 안을 그대로 본회의에 올려요? 보통 이제 그동안 예결위에서는 의결하기 전에 막판 절충을 위해서 소위원회 구성하고
진짜 막판에는 소소위라고 한 4명만 딱 들어가서 밀실에서 네.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거기서 그냥 짝짝꿍 해가지고 절충해서 마지막 안을 통과시켰는데 지금 예결위에서 의사봉 땅땅땅을 해놓으면 그 안 그대로 본회의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이걸 바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절차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바꾸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국회 출입을 할 때 정말 12월 말 이럴 때는 밤을 새서 기자들이 대기하는데 예.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소위 2단계에서 엄청 조율을 하고 그러니까 네. 이미 안이 예결위를 통과했지만 통과된 그 안을 가지고 소위 소소에서 다시 바꿀 수 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율이 돼야 그러니까 되니까. 바꿔야 되는데요. 바꿔가지고 예결위 다시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옮긴다? 바꿔야 되는데요. 네.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4조 1천억 원을 단독 감액해서 통과시켜 놓고 법정 시한 내에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잘한 거라는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상찬하고 있어서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네, 법정 시한은 이미 물 건너갔고요. 네, 2일까지. 어쨌든 그래도 12월 말 안에는 마지막에 또 똑같은 소소위 패턴을 다시 한번 밟을 게 뻔합니다. 여기서 정말 강력히 정치권에 촉구하는 게 소소위 좋아요. 정 안 돼서 그렇게 절충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회의록은 공개하세요. 맞습니다. 예. 그 점은 동의합니다. 네. 모든 여야 관계자들이요. 저랑 토론하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다 동의한다고 그래요. 근데 한 번도 소소위 회의록 공개를 처리한 적 없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들어가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아니죠. 전반부 토론 잠깐 정리하고요. 1시 33분 지났네요. 임초희 씨 교통정보 좀 전해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창원 1터널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로 4km 구간 사고 여파로 정체고요. 중앙고속도로는 춘천 방향으로 초정 1차로 또 대동요금소 1차로에 각각 사고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수도권에선 잠원에서 서초 또 신갈에서 수원 사이 제속도 못 내고요. 남사 부근에서도 4km가량 속도가 떨어집니다. 충청권에선 천안에서 천안 휴게소, 또 옥산에서 남이 분기점까지 각각 길게 정체 이어지고요. 청주 분기점 부근부터 주감 휴게소 쪽으로도 5km 구간 안에서 교통량이 많습니다. 서울 시내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수산시장까지 밀리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 성수대교부터 원효대교, 다시 마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주춤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원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송영원 변호사. 전 이번 주 내내 이것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대통령의 멘토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평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는 인간적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한동훈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인간적 신의를 지킬 줄 아는 분이 그 형수님께 참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하고 또 본인하고 13년 넘게 인연을 맺었던 시장 재직 시절 핵심 실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니까 장례식도 안 가고 본인은 하급 직원이라서 그 사람 모른다고 하고 그다음에 발인하는 날에는 산타복 입고 춤추는 영상이 공개되고 이런 것들을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신평 변호사의 발언은 대단히 의도적인 발언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과거에 2020년 10월에 월간 신동아에 기고했던 글을 보면은요. 이재명은 일찌감치 우리 사회의 모순과 허위를 온몸으로 깨달으며 자라났다. 어렵게 변호사가 되자 기득권자의 탐욕에 의한 사회 구조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 인생을 걸었다. 이런 이재명이야말로 말 그대로의 순수한 진보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아주 적극적으로 상찬하는 글을 과거에도 기고를 하셨던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지금 대통령의 멘토라고 일컬어지고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의도적인 발언에 대해서 본인의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칭찬을 더 넣어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법비라는 단어까지 네. 썼더라고요. 법을 이용해서 개인의 목적으로 하는 도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심평분에서 왜 이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원래 방송에 나와서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데요. 정말로 이해가 안 돼서 이건 모르겠다는 말밖에는 달리 빨리 표현하기 한동훈 어렵습니다. 대표 그만둬라 이런 입장이던데. 본인은 아마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뭐 정치권에 본인의 소신이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 정치권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최소한 한동훈이란 정치인을 높이 평가하진 않는 것 같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찬도 있습니다만 핵심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런 좀 평가에 더 알겠어요.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뭐 누구의 멘토라고 알려진 뭐 이런 분들이 정치에 큰 영향 미치는 분들 봤어요 그동안에? 말씀이 많으신 그냥 말만 경우들을. 말씀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언론에서 이런 분이 한마디 하면 다 자꾸 받아서 써주니까요. 뭐 네. 별 역할은 없는 분들 아닌가요? 자, 장혜미 변호사 금주의 한마디. 저는 이 말을 듣고 좀 놀라서 이 교집합은 한동훈 대표인 것 같은데요. 이제 한국일보에서 단독 기사로 처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동훈 김여사 특검 검토 뭐 이렇게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 10일에 다시 재의결에 붙이겠다는 일정이 나와 있고 친한 친윤 간의 갈등이 너무 격화되는 와중에 하나 이거를 역공의 지렛대로 삼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냥 바로 읽히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물었어요.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 기자들이 당연하지만 이거 실제로 검토하고 있는 거 맞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묘한 뉘앙스라고 네.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가 아니라 누군가 한 말은 맞습니다라는 게 하나의 해석이고요. 그리고 이게 검토도 가능합니다라는 여운을 남겼다고 평가되는 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 당원 게시판 상황을 이건 의도적인 한동훈 대표 체제에 대한 흔들기다. 예. 그리고 무리하다라는 인식 갖고 있고 예. 이거를 정치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선 이걸 엄호하고 방어하는 걸 넘어서서 역공을 펴야 된다. 그렇죠.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 그럼 역공이 정치적 분기점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인식할 수 있겠다라는 면에서 좀 정치적 파장이 있는 언급이 아니었나 뭐 싶습니다.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모든 언론이 다 분석하기를 지금 장미 변호사 얘기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심지어 김건희 여사 고모까지 등장을 해서 네. 당원 게시판 논란이 거의 진흙탕 싸움처럼 가는데 이 배경은 대통령실로부터 시작된 한동훈 대표 쫓아내기다. 이거는 그냥 흔들기가 아니라 그러니 우리도 역공을 펴야 된다. 그게 김건희 여사 특검이다. 뭐 이런 분석 네, 아닙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맞아요? 이 분석? 특검에 대해서요? 제가 말한 보수 언론, 전 진보 언론 모두의 이 분석과 해석. 지금 일단 여권의 상태에 대한. 일단 한동훈 대표가 어제하고 그제 오보를 하나씩 부인을 한 게 있습니다. 아까 장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은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바뀌어야 된다. 한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도를 했던 언론이 그저께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한 대표가 본인의 입으로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고, 그다음에 어제 저녁에 또 한 일간지가 공천 개입 수사가 김 여사한테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대표가 했다라고 하면서 특검에 대한 태도 변화에 관한 기사를 냈는데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라고 또 당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검에 관해서 뭔가 지금 한 대표가 새로운 결심을 한 것 같은 그런 관측들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공 펴기 위해서 일단 말펀치를 날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은. 역공이라기보다는요. 계속 나를 흔들면 진짜 그럴 수도 있어.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에서 뭔가 이제 소위 김옥균 프로젝트 같은 설들이 자꾸 불식이 안 되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김옥균 원래 3.1천 하잖아요. 구한 말에 개화파의 거두로서 갑신정변 때 그런 것처럼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됐지만 3주든 석 달이든 조기에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설들이 과거에 이제 정가에 존재했고, 그게 이제 전당대회 때도 사실은 문자 읽힘 논란 이런 걸 가지고 공격이 들어왔었고, 지난번 보궐선거 있을 때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지기만 해봐라 그런 설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대단히 국민 그 민심의 중앙값과는 거리가 있는 납득하기 어려운 공격들도 결국은 그런 것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설들이 자꾸 불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표단속 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사실 한동훈 대표가 한 30명 정도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전화를 돌렸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탈표를 많이 막았습니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계속 대표를 흔들어대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답답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있죠. 답답한 생각을 하는 끝에 역공을 펴자. 그런 것보다는 지금 추경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사실은 이번 주 수요일에 그 국민의힘 당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수목 이틀 연속으로 예.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이게 공천 개입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옛날 같으면은 집권 여당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의지를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수사가 그러면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에는 원래 이제 항구불변의 것은 없지 않습니까? 상황이 달라지면은 대응도 달라지고 그 해법도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 어떤 것을 전부 다 이렇게 고정불변으로 못 박아 놓기보다는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특검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권이 자성하고 변화, 쇄신, 뭐 해결책 이런 것들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는 말을 아끼고 있다. 저는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짜 한동훈 대표가 결심해갖고 특검법 재의결 때 찬성해 주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제는 그럴 드는 수밖에 것 없지 않나?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놀랬던 게 당사를 압수수색할 때 보통의 이제 정치 문법은 그게 맞고 틀리걸 떠나서 엄청 그걸 막아서고 물리적 충돌까지 완전 불사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나온 워딩이 적극 협조하겠다라더라고요. 근데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야당 당사면 야당이 막 몸으로 막지만 여당이라서요. 여당이 어떻게 그걸 몸으로 막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 지금 혐의로 검찰이 들여다보는 건 사실 한동훈 대표와는 좀 무관해 보입니다. 이게 공천 개입이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이제 경유해가는 예, 수사고 최소한 거기가 아니고 다른 단계로 나아가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뭐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뭐 적극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법 절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는 걸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친윤계가 아예 언론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정치적 삿바 잡았다. 네. 칼 집에 있을 때 더 무섭지. 꺼내면 우리 뭐 큰 상관없다.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친윤계 경찰 고위 간부들이 있다. 이거는 이제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윤재옥, 이만희 뭐 이철규 의원 이름까지 나오고 있고요. 한동훈 대표를 그냥 에워싸는 거예요. 저는 김건희 여사의 고모라는 분도요. 이걸 동아일보에서도 사설이 막장 중에 이런 막장이 정치권에서 펼쳐진 적이 있었냐고 하는데 과연 혼자 단독으로 썼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정치적 파장이 있는 글을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 내지는 그 측과 아무런 논의 없이 이 와중에 썼을까? 신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막 고모를 먼저 거론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가족을 건들면 진짜 큰 싸움이 되는 건데 이제는 물러날 수가 없는 국면까지 이게 점점 커져 온 것 같아요. 이제는 역공이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공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다. 본인이 했던 말도 있죠. 지난 10월 때는 표단속을 실제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도 돌리고. 근데 대통령 만났을 때 이랬잖아요. 제가 이번에는 했습니다만 다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김건희 여사 안 바뀌면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다고 보여지죠. 만약에 그래서 민주당이 기대하는 대로 다음 달 10일로 미뤄둔 재의결에서 통과가 되면 네. 그러면 국민의힘은 쪼개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뭐 분당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국민의힘도 이게 정치는 너무 생물 같고 유동적이어서 국민 보고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국민 여론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은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구속 만료 시한이 12월 3일이에요. 그때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담길지 알 수 없습니다. 정치적 파장도 봐야 되는데 그것을 급하고 분당 이미 심리적 분당까지도 이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갈라섰기 때문에 결단의 시점은 저는 진짜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송영훈 변호사는 이제 지금 언론의 분석이나 우리 장유미 변호사의 해석이나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이제 국민의힘 내부는 완전히 거의
쪼개져 있는 듯은 삿바 싸움을 넘어서서 서로 칼 들고 서로를 찌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분석들이 막 횡행하는데 별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딱 뭐라고 말씀하시기 어려우니까 답답해하는 분들이 꽤 있죠. 이 정도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지금 무슨 당이 심리적 분당 상태다 이런 표현에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 들으면은 그 즐겨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 서울에 안 와본 사람이 남대문에 가면 현판에 남대문하고 써졌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내 사정은 아무래도 제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협조한 걸 갖고 찾고 있는 억측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당사 문 앞에서 스크럼 짜고 막으면은 그 자체로 공무집행 방해잖아요. 처벌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변호사들이 입회하면서 뭐 잔머리를 써서 압수수색을 방해하거나 회방을 놓으면은 그런 게 바로 법비예요. 그리고 적법한 그 절차의 집행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할 도리는 없는 거거든요. 아니 그 근본적으로 현 정권의 검찰이 여당을 들어가는데 여당이 그렇죠. 그거 어떻게 반대해요? 그러니까 야당은 저는 그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야당은 무슨 검찰 독재 탄압이니 뭐니 그 현수막이라도 붙이지 여당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정말이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특검 관련해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제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그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각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본인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국회의원들이 정말 의문 없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그 명분이 갖춰져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앞으로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라고 하는 뭔가 그런 언질이 대통령실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희 당 의원들께서 다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계속 유효하면 유효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만약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뭐 개개의 국회의원 중에서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현재까지 당론이 바뀐 것은 없다.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집권 여당의 당사를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서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도 이거 봐라 검찰이 알아서 잘 하니까 특검 필요 없다. 이런 걸 만들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잘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고 일각에서는 지금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더 늦으면 진짜 실기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검찰도 창원지검에서 보강해서 11명으로 수사하고 있잖아요. 거기 뭐 입회했던 변호사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뭐 이모 차장검사 또 대단히 뭐 열성을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이 검사를 지내신 정치인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검찰 발로도 기사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미 증거가 막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 상황이에요. 이걸 아마 속된 말로 덮으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인식이 있을 거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검찰도 너무나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걸 그냥 덮고 갈 수 없고 이게 최종적으로 향하는 건 여기서 언론은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 명태균 국면에서 웃는 것은 한동훈 이렇게 표현해요. 거리감이 상당히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국민 여론도 그렇고 지금 검찰 수사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전방위적으로 튀어나오는데 침묵하다가 나중에 등 떠밀리듯이 선택을 하면 이건 정치인 한동훈으로서는 최악의 수라는 생각이 들고 시적절할 때 정치는 시점 아닙니까? 선택의 시점. 그때 특검을 수용하는 게 저는 그래서 각을 세우고 거리감을 벌리는 게 한동훈 대표의 미래 권력의 어떤 가도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한동훈 대표를 응원하는군요. 응원은 하진 않습니다. 예, 저는. 아니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창원지검이 무려 집권 여당 당사도 이틀이나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 뭐 경상남도청, 뭐 창원시청 지금 안 뒤지는 곳이 없습니다. 수사팀도 지금 검사가 10명이 넘어요. 그 정도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자 그 정도면 우리 국민들께서 저것은 정말로 특검이 아니면은 수사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인지 그거 하나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민주당은 항상 야당이 결국에는 특검을 고르는 그 특검 법안이나 뭐 상설특검 규칙 개정이나 이런 걸 절대 포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 사건은 어쨌든 그러면은 많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개연성이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과연 야당이 특검을 고르는데 그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말로 진지하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밀어붙이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솔직히.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뭐 좀 더 크게 봐서 지금 아까 얘기처럼 뭐 예산안도 통과시켜서 내년 살림살이도 살아야 되고 의정 갈등도 지금 자꾸 심각한데 어떻게든 풀어야 되고 뭐 좀 뭐 각종 개혁한다고 했지만 뭐 지금 잘 진척이 안 되고 이 와중에 집권 여당 내부가
당원 게시판에 뭐 대표의 가족이 글을 썼네 안 썼네, 뭐 대통령 부인의 고모가 또 그 대표를 뭐 아주 그 육두문자로 비판을 하고 이 논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는 정말 문제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만해야죠.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지금 냉각기를 갖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저는 이거는 그 말씀이 나온 걸 계기로 해서 당내에서 이제 모두가 좀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거 국민들 보시기에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런 걸 자꾸 앞세우고 있으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 당은 정말 민생, 경제, 안보, 미래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오해를 계속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내에서 좀 그 원내대표 말씀을 좀 깊이 존중하셔서 이제는 그런 그 불필요한 얘기들보다는 그런 것은 경찰에 고발이 들어가니까 이제 경찰 수사에 맡겨놓고 네. 좀 당면한 민생 경제 문제에 다 같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추경호 원내대표랑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더니 이번에는 굉장히 추경호 원내대표 말대로 합시다 이렇게 가는 것 같네요. 아닙니다. 저는 원래부터 저희 당 원내대표님에 대해서 깊이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있습니다. 다들 그만할까요? 아니요. 추경호 원내대표 하니까 또 떠오르는 게 그 가족 명의로 막 추잡하다 이런 글도 올린 게 있거든요. 이거 감정의 문제라 봉합되지 않을 거고 또 이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했는데 그게 또 후유증을 낳는 게 지금 고발장 내용이 이제 뭐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안 쓴 거 이를테면 김 여사의 뭐 개목줄 뭐 어쩌고저쩌고 이건 한동훈 대표 안 썼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대표 가족에 대해서는 또 그 고발장의 내용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허위사실 적시로. 그러면 가족에 대해서 사실상 당신 자백한 거 아니야.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또 의혹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뭐 장례찬 전 최고가 바로 네. 직격하기도 하고 이거는 저는 끊고 싶어하는 의지는 진정성이 있는 의지라고 이제 못 생각합니다만 멈춘다. 못 멈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요거만 짧게 못 말씀드릴게요. 멈추길 바라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요건 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보도 자료를 정확하게 보시면 국민의힘에서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한동훈 대표가 가족들의 아이디를 동원해서 당원 게시판에서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허위사실로 고발하는 대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뭐 결과적으로 수사까지 하려면 또 압수수색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무슨 뭐 칼럼을 게시한다거나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비판글을 올리는 것은요 명예훼손도 안 되고 자유죠, 모욕도 그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범죄 혐의가 있어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지 저는 법률가로서 좀 잘 와닿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정치가 여야 사이에서도 서로를 그냥 죽이려고 드는 식의 갈등과 투쟁은 저는 항상 반대인데 지금은 여야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막 서로를 죽이려고 드는 식의 갈등처럼 비춰져서 그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숙이 부르는 그날 들으시고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